진성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한남동 언덕 위 거대한 성체처럼 자리 잡은 강태민의 저택은 밖에서 내리치는 폭풍우 소리에도 불구하고 죽은 듯이 고요했다. 거실의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은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물관 같은 냉기를 자아냈다. 그 공간의 주인이자 진성그룹의 부회장인 강태민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왕좌에 앉은 폭군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창가에 서 있는 아내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밤과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안에서 유독 위태로워 보였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적어도 강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순종과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완벽한 복종의 증거로 삼았다. 강태민은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권태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서유진, 우리 이제 그만하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날릴 때가 됐어. 그의 말은 폭탄 선언이었지만 그 어조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픈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이 담담하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강태민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충격받은 기색이라도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의 일방적인 통보가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지긋지긋한 연극이라. 유진이 나지막이 그의 말을 되뇌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거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 위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강태민을 압박해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태민은 소파에 기댄 채 고개만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소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연극. 당신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고 나는 자비로운 남편 역할을 했지. 하지만 이제 막이 내렸어. 곧 새로운 주연 배우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니까. 당신이 있던 자리는 이제 미라 씨의 차지가 될 거야. 그는 일부러 자신의 내연녀 이름을 들먹이며 그녀에게 모멸감을 주려 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순순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저항의 방식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에서 당신에게 속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러니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고 유진의 하얀 팔에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눈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경멸도 증오도 아닌 마치 하찮은 미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오싹함을 느끼고는 그녀의 팔을 놓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이런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어 소리쳤다. 당장 꺼지란 말이야. 서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몸을 돌려 2층으로 향하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흐트러짐 없이 침착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결국 저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을 마지막까지 시시한 자존심을 세우는 꼴이 우스웠다.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곧 이 집은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에 놓일 것이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터였다. 잠시 후 유진은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가방은 마치 주말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작고 단출했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5년 동안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챙길 것이 고작 저것뿐이라니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 여자인가. 그는 그녀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샹들리의 값비싼 그림, 그리고 강태민의 얼굴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미련이나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잠시 머물렀던 호텔을 떠나는 투숙객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센 빗줄기와 바람소리가 잠시 집 안으로 들이쳤다가 이내 완벽한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민은 혼자 남겨졌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서유진이라는 장애물은 너무나도 손쉽게 제거되었다. 그는 이제 곧 김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녀를 이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유진이 들고 나간 그 작은 가방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아니라 강태민과 진성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긴 하드드라이브와 법적 서류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태민은 서유진이 떠난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버렸다는 후련함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소송을 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진성그룹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 그는 그녀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고 영원히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유진 역시 그 통제에 있는 수많은 장기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보여준 지적인 모습이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저 여자의 장구의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 적이 없었다. 한편 저택을 나선 서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아늑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 최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와 충성심이 묻어났다.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최 기사님.
아니, 이제는 최 실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오랜 시간 억압되었던 날개가 마침내 펼쳐지는 듯한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모습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헬레나.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헬레나, 그것은 과거 금융계와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전설로 불렸던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강태민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평범한 아내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를 위한 긴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차는 한남동의 언덕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강남의 중심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자신이 방금 걸어 나온 거대한 저택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라 5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감옥의 간수였던 강태민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강태민은 서유진이 떠난 후 곧바로 내연 여인 김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다. 미라야, 다 끝났어.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당장 짐 싸서 들어와. 그는 김미라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만족감에 젖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애인, 막대한 부,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까지. 서유진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서 지워진 작은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서유진이 순순히 떠난 것은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더러운 공간에서 단 1초도 숨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파괴적인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경고를 무시했다. 바로 그 집, 그가 서 있는 그 저택 전체가 사실은 서유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의 씨앗은 5년 전 그들의 결혼이 시작될 때 심어졌다. 당시 강태민은 정략 결혼의 상대로 서유진을 선택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진성그룹의 강 회장, 즉 강태민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망을 제어하고 그룹을 안정시킬 인물로 그녀를 점찍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방탕함과 오만함을 경계하여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 일부와 그 저택을 며느리인 서유진의 명의로 해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늙고 나약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고 서유진은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서유진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무지와 오만은 서유진에게 완벽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돈을 쓰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고 불리는 투자자였다. 그녀는 최 실장과 같은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조용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강태민의 제국 아래에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했다. 이제 그 왕국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서유진을 태운 차는 테헤란로의 한 초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내린 곳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오피스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그녀의 진짜 세계가 펼쳐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소수의 정예 분석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님.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서유진은 젖은 코트를 벗어 최 실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금부터 헬레나 프로젝트 2단계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강태민 부회장과 진성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 차단.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그가 가장 신임하는 이사인 박상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에 차 있었다. 5년간의 침묵을 깬 사자의 포효가 시작된 것이다. 테헤란로의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글래스타워, 최상층 서유진의 비밀 사무실은 그녀가 방금 빠져나온 한남동 저택과는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었다. 저택이 고전적인 부와 권위의 과시였다면 이곳은 현대적인 기술과 지성의 결정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고 사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푸른 빛을 발하며 복잡한 데이터들을 허공에 띄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아레나라고 불리는 그녀의 작전 기지였다. 지난 5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동안 서유진은 이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칼을 갈아왔다. 강태민은 그녀가 집안에서 화초처럼 시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월스트리트의 숨은 거물, 헬레나로서의 삶을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 최 실장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부회장에 대한 24시간 감시망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순한 비서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전장을 함께 누빈 노련한 부관의 충직함이 묻어났다. 그는 헬레나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유진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옮겼다. 허공에는 강태민의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부터 그가 연루된 수많은 비자금 조성 계획까지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수천 가지의 공격 루트와 시뮬레이션이 그려지고 있었다. 박상무건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지금은 그의 숨통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겁먹은 개로 만들어 우리 쪽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전설적인 전략가 헬레나의 귀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녀는 이어 법무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여성인 오수진 변호사는 헬레나의 법률적인 방패이자 창이었다. 오 변호사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서유진의 질문에 오 변호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 한남동 저택의 소유권 증명 서류, 강태민 부회장의 불법 거주에 대한 법리적 검토, 그리고 퇴거 불응 시 진행될 모든 법적 절차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서유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강태민 부회장, 개인과 진성그룹 법무팀, 양쪽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제목은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퇴거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로 하고 내용은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작성된 버전으로 보내세요. 그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법적으로는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하도록.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오 변호사는 즉시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준비된 문서를 발송했다.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화면에 뜨자 사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포성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태민은 곧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발딛고 선 땅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강태민이 화려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 김미라가 매혹적인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태민 씨,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완고하던 부인을 이렇게 쉽게 내보내다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세상이네요. 그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강태민의 허영심을 기분 좋게 자극했다. 강태민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야.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이제부터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면 돼.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곧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아레나의 메인 스크린에는 강태민이 김미라와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장면을 응시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택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 저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시선을 거두고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강태민 개인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 버티고 있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 그리고 그 괴물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 전체입니다. 오늘 보낸 내용 증명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적의 심장부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은 망치질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팀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였지만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어떤 이는 가족이 진성그룹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이는 헬레나의 능력과 비전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의의 집단이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앞으로 진행될 복잡한 작전 계획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단계는 강태민의 심리적 기반을 흔드는 것.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즉 집을 빼앗아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린다. 2단계는 그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 박상무를 시작으로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압박하여 그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재벌 권력에 대한 한 천재 전략가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쟁 선포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에게 주었던 5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밤이 깊어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갈 때도 아레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다가올 전투를 위해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강태민이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성그룹의 법무팀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가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서유진은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5년 전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태민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와신 상담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온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수를 위한 핵심만을 챙겨 나왔다는 의미였다. 강태민은 그녀가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쥘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나온 것이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그 무지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저택에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간밤의 폭풍우는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잘 가꿔진 정원은 상쾌한 풀 내음을 풍겼다. 강태민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이 모든 풍경을 흡족하게 감상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급하게 달려온 김미라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 어젯밤 그 여자만 없었어도 진작에 이 행복을 누렸을 텐데. 김미라가 콧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강태민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오만하게 웃었다.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어젯밤에 내가 말했잖아. 방해물은 깨끗하게 치웠다고. 그는 서유진이 떠난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집안의 공기가 훨씬 상쾌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에 인터폰이 울렸다. 집안일을 돌보는 도우미가 잠시 외출한 터라 강태민이 직접 받았다. 모니터에는 말끔한 제복 차림의 우편 등기 집배원이 서 있었다. 강태민은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발신인은 처음 보는 법무법인의 이름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으며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자기야 뭐야, 또 회사 일이야? 김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강태민은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정말 걸작이군. 서유진이 보낸 건가 봐. 변호사를 샀나 본데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거라니.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서류의 제목을 읽었다.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퇴거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이게 무슨 코미디야. 김미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류를 넘겨받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소유주 서유진, 점유자 강태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그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봐.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태민 씨가 평생 일구어온 진성그룹의 상징인데. 그녀의 말은 강태민의 자존심을 더욱 부추겼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쥐뿔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는 모양이지. 아마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일 거야. 강태민은 서류를 구겨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웠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퇴거를 요청한단 말인가. 이 집은 아니 이 나라에서 상당 부분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는 서유진의 행동을 그저 분수를 모르는 여자의 어리석은 객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싹 텄다. 서류에 적힌 법무법인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 간의 분쟁에서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작지만
강한 로펌이었다. 그리고 서류의 논리는 터무니없었지만 그 형식과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마치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작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법무법인 정인이라고 알아. 거기서 나한테 이상한 서류를 보냈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구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회장님, 정의는 최근 몇 년간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절대 무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강태민은 김 비서의 신중한 태도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별거 아니야. 그냥 서유진 씨가 벌이는 유치한 장난이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반응은 그의 마음속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성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국내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진혁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었다. 최 변호사는 주말 아침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강태민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최 변호사 당장 그 정인이라는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따위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해. 그리고 서유진 씨 측 변호사 연락처 알아내서 만나.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란 말이야. 최진혁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태민은 점점 초조해졌다. 왜 대답이 없어? 뭐가 문제야? 마침내 최 변호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혹시 그 서류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웠다. 강태민은 테이블 위에 구겨진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다. 맨 뒷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란에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야. 당연히 위조된 거지. 이 집은 아버님 때부터 우리 집안 소유였어. 그걸 누가 몰라. 강태민이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방금 저희 팀에서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등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5년 전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사모님, 즉 서유진님 앞으로 이전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친 증여였습니다.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 다시 확인해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점차 절규에 가까워졌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최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명의는 완벽하게 서유진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부회장님께서는 그 집에 거주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서류의 내용대로 엄밀히 말해 무단 점유 상태이십니다. 그 말은 강태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단 점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성에서 자신이 침입자가 되었다는 말이었다. 강태민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와 혼란이 어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서유진은 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단 하나의 조각도 맞출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어젯밤 서유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던 그 차분한 얼굴, 미련 없이 돌아서던 그 침착한 발걸음.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며 다음 수를 준비하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순종은 연기였고 그녀의 침묵은 기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호랑이를 고양이로 착각하고 목줄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민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김미라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미라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성이 아니었다. 거대한 덫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서유진이 보낸 이 서류 한 장은 단순히 집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공격하며 시작된 전면전. 그의 오만한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균열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감하며 전율했다. 강태민이 자신의 성에서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나의 지휘 통제실은 얼음처럼 차갑고 정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관련 뉴스 피드, 그리고 강태민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실시간 정보 보고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서유진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일명 헬레나 아카이브 앞에 섰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진성그룹의 며느리로 살면서 수집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였다. 강태민은 그녀를 값비싼 인형처럼 취급했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사교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기억했고 서재에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으며 집안 네트워크에 미세한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강태민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집의 명예를 되찾아올 법적 허점을 찾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에 휩싸일 때 우리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로 향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자 수많은 계열사 중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설 회사 하나가 확대되었다. 진성개발. 서류상으로는 그룹의 3차 하청업체에 불과했지만 서유진은 이곳이 바로 강태민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저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추적해온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진성개발입니다. 강태민의 자금줄이자 아킬레스건이죠. 데이터 분석팀장인 한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즉시 관련 파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대표님 말씀대로 진성개발의 자금 흐름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유령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달 수십억 원의 현금을 조성하고 그 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최 실장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들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진성그룹이 최근 몇 년간 따낸 대규모 국책 사업들의 배후에 이 검은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보고는 헬레나 아카이브의 디지털 정보와 실제 인적 정보망이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의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한 팀장님은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해외 조세피난처의 계좌들을 특정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오 변호사님은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상법과 외환관리법에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 실장님. 그녀는 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부 제보자를 확보할 때가 됐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미 진성개발의 재무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한 직원을 수년간 조용히 관찰해왔다. 그 직원은 강태민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회계 장부를 조작하면서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비밀리에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다. 박철민 과장 말입니까? 최 실장이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물었다. 네, 지금이 그를 움직이게 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강태민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박 과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더 절실하게 탈출구를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안전한 탈출구와 함께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용해 판을 짜는데 능숙한 전략가였다.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레나는 거대한 두뇌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률적인 공격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제보자와의 안전한 접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파트의 흐름을 조율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강태민의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비열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린 약탈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약탈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정의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혼은 그녀에게 거학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바로 정보라는 무기였다. 밤이 깊어지도록 아레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마침내 한지훈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블루파이낸스의 서버에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발견했습니다. 강태민 부회장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보낼 뇌물의 액수와 명단을 지시한 이메일 원본 파일입니다. 그가 파일을 실행하자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강태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떠올랐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까지 포함된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미줄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까지 얼마나 깊숙이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이제 판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강태민과 그의 협력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자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체스판의 마지막 말을 움직일 준비를 마친 플레이어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레나의 중앙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수십 명의 인물 사진이 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언론인 검사, 금융감독원 간부 등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강태민의 범죄 증거를 세상에 알릴 첫 번째 창구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정확히 파고드는 외과 수술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가장 파급력이 큰 지상파 방송국은 어떻습니까? 9시 뉴스에 한번 터지면 진성그룹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지훈 팀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수진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상파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진성그룹이 광고와 인맥을 통해 방송국 고위층에 가하는 압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보도가 나가기도 전에 윗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날카로운 눈매와 타협을 모르는 듯한 인매를 가진 중년의 기자였다. 이 사람으로 하죠. 시사저널의 이진우 탐사보도 전문 기자. 그는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팩트를 신성시하는 진짜 기자입니다. 이진우 기자는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여러 번 소송을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붓을 꺾지 않은 인물이었다. 서유진은 그라면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진성의 심장을 겨눌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녀의 결정에 다른 팀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이제 무기는 선택되었고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다. 그녀는 팀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파해, 즉 정치권과의 유착 증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터뜨리면 강태민이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방어막을 칠 겁니다. 대신 진성개발의 자회사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만 따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액수는 작지만 강태민 부회장의 직접적인 결제 사인이 들어간 것으로요. 그녀의 전략은 처음부터 왕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왕의 갑옷에 작은 틈을 만들어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데이터는 몇 번의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이메일을 통해 이진우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파일에는 진실을 원하는 내부 고발자라는 발신인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야근을 하던 이진우 기자는 자신의 개인 보안 메일함에 도착한 의문의 메일을 발견했다. 그는 늘 그렇듯 또 하나의 가짜 제보이거나 함정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파일의 압축을 푸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안에는 진성개발의 자회사인 한울건설의 내부 회계장부와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강태민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품위서 스캔본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제보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던져준 작품이었다. 이진우 기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아는 회계사와 건설업계 정보원에게 연락해
자료의 진위 여부를 교차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끈질긴 검증 끝에 그는 이 자료가 모두 진짜라는 확신을 얻었다. 특히 강태민의 사인은 그의 다른 결제 서류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비수였다. 다음날 오전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인터넷판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진성그룹 핵심 계열사 수십억 원대 횡령 정황 포착. 강태민 부회장 결제 사인 확인.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메인 뉴스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진성그룹과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때문에 파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같은 시각 아레나의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직후 파란색 하락 곡선이 뚜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대폭락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서유진은 말없이 찻잔을 들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 부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민은 방금 보고를 올린 홍보팀장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일개 인터넷 기사 하나 막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가 공격하는 쪽이었고 언론은 그의 발밑에서 기사를 쓰거나 침묵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은 그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당장 그 이진우라는 기자놈부터 처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세무조사든 뒷조사든 뭐든 해서 언론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려. 그리고 이 기사의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쳤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내 앞에 무릎 꿇려. 그의 머릿속에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는 당연히 자신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쟁사 태양그룹이나 하늘 코퍼레이션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고작 여자 하나가, 그것도 자신이 빈손으로 내쫓은 서유진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음해이며 곧 모든 것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다. 이사들은 그의 말을 믿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의 빛이 역력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법이다. 서유진은 아레나에서 이 모든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엉뚱한 경쟁사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태민이 일하는 인간의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위기에 닥치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첫 번째 지지는 성공적이었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견고한 성벽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 이제 서유진은 그 균열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아직도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체스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여자였다. 진성그룹을 덮친 첫 번째 파문은
강태민의 예상보다 훨씬 끈질겼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홍보팀은 해명 자료를 쏟아냈고 법무팀은 시사저널과 이진우 기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진우 기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속 보도를 예고하며 진성그룹을 더욱 압박했다. 강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사무실은 화산 폭발 직전처럼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그는 자신의 지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상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무력감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의심은 여전히 경쟁사인 태양그룹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바로 서유진의 행방이었다. 언론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법원으로부터 한남동 저택에 대한 명도소송 소장이 날아왔다. 두 사건의 절묘한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규적이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조심스럽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부회장님, 혹시 사모님께서 이번 언론 제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점이 너무나도. 변호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태민은 불같이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일을 꾸며 평생 집구석에서 꽃이나 가꾸던 여자가, 이건 명백히 태양그룹 놈들의 비열한 공작이야. 그는 애써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유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끊겼고 그녀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의 친정과 친구들 역시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만 했다. 완벽한 잠적이었다. 이런 치밀함은 그가 알던 서유진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업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강태민은 결국 어둠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늦은 시간 청담동의 한 고급바 가장 깊숙한 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재벌가의 더러운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고스트라 불리는 남자였다. 강태민은 그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유진을 찾아낼 것. 둘째, 이진우 기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약점을 찾아낼 것.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난 결과만 원해. 그 여자와 그 기자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고스트는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서유진과 이진우 기자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고스트의 팀은 불법 해킹을 통해 서유진의 과거 이메일과 통신 기록을 뒤졌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미행하고 도청했다. 또한 이진우 기자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평판을 무너뜨릴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진우 기자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협박했다. 이 기자 목숨이 몇 개야 좋게 말할 때 꼬리 내려. 진성그룹 잘못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그들은 그의 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지자 이진우 기자는 신변의 위험을 느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배후에 있는 권력의 추악함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아레나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서유진에게 강태민이 고용한 해결사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예상대로 강태민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라는 자가 이진우 기자를 협박했고 저희 쪽 통신망에도 몇 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유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강태민의 이런 반응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이진우 기자의 신변 보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보안팀이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협박범들의 신원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는 없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겁니다. 최 실장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킹 시도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흘리고 싶은 정보를 역으로 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서유진이라는 개인에게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진성의 심장부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위기는 곧 기회였다. 며칠이 지나도 서유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고스트는 강태민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서유진 씨는 정말 귀신 같습니다. 금융기록,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보고에 강태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도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다. 궁지에 몰린 호랑이는 더욱 난폭해졌다. 강태민은 이제 서유진이 모든 사건의 배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던 무서운 적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증오를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서유진이 자신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강태민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는 동안 서유진의 아레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고용한 해결사 고스트의 팀이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질 때 유진의 팀은 그들에게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들을 흘려보냈다. 해커들은 서유진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IP를 통해 접속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고 그곳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그것은 모두 아레나에서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 최 실장은 서유진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고스트의 팀은 우리가 던져준 미끼를 완전히 물었습니다.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허탕을 치는 동안 우리는 강태민의 통신망에 더 깊숙이 침투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또한 이진우 기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 시도도 저희 보안팀이 사전에 차단하고 역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들의 방패는 완벽했다. 서유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방패가 튼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숨겨왔던 검을 꺼낼 시간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의 프로필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한동훈 검사. 그는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집요하기로 유명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상부의 압력으로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비운의 검사였다. 특히 그는 과거 진성그룹과 악연이 있었다. 몇 년 전 한동훈 검사의 스승과도 같았던 선배 검사가 진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한 검사는 그 배후에 진성그룹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사건은 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으로 남아 있었다. 서유진은 바로 그 하늘 정의를 향한 그의 꺼지지 않는 불씨를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서유진의 팀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 한동훈 검색에 짧은 메시지와 함께 파일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선배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기회라고만 적혀 있었다. 파일 안에는 그가 몇 년간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선배가 수사하던 진성 비자금 사건과 강태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혼자 나오라는 지시가 덧붙여 있었다.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일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였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것이 그였다. 약속된 날 밤 그는 모든 감시를 따돌리고 인적이 드문 북촌의 한 고즈넉한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은 그를 위해 통째로 비워져 있었다. 그가 삐걱이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 가장 깊숙한 방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로 서유진이었다. 한동훈 검사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아는 서유진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재벌가의 안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당신이 헬레나입니까? 한동훈 검사는 그녀의 정체를 짐작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이름이죠. 지금은 그저 진실을 원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검사님.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말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강태민에게 복수하려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와 자신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상기시켰다. 검사님께서 지난 10년간 진성과 싸워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번번이 증거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셨다는 것도요. 저는 오늘 검사님께 그 벽을 부술 망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동훈 검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설적인 전략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유진이 옆에 있던 최 실장에게 눈짓을 하자 최 실장은 묵직한 가방 여러 개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십 건의 파일과 수백 개의 암호화된 USB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은 서유진이 5년간 수집하고 정리한 헬레나 아카이브의 결정체였다. 강태민과 진성그룹의 모든 범죄가 날짜별 사안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거대한 범죄 백과사전이었다. 한동훈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진성개발의 비자금 조성 내역뿐만 아니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진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댁에 대한 증거까지 명백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권력, 카르텔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수년간 이 싸움에서 외롭게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가 쥐어졌다. 그는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 담긴 신념에 찬 눈이었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진성의 심장부로 들어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검사님의 몫입니다. 저는 검사님께서 칼을 휘두르실 때 적의 방패가 되어줄 다른 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언론 여론 그리고 진성그룹 내부의 분열까지 모든 것이 검사님의 칼끝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검사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전략가 사이에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함께 거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세웠다. 한동훈 검사는 검찰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서유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를 준비하기로 했다. 거대한 덫은 이제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냥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초고층 본사 빌딩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고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연일 상승하는 주가 그래프가 자랑스럽게 표시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로부터 서유진의 행방이 곧 잡힐 것 같다는 거짓 보고를 받으며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건물 로비로 들이닥친 것은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장악했다. 선두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 한동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의 비명과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30층 부회장실에서 이사들과 회의를 하던 강태민은 비서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그의 첫 반응은 불신 그리고 이내 극심한 분노였다.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곳을 당장 보안팀을 동원해서 저놈들을 끌어내 그가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공권력 앞에서 진성의 사설 경호팀은 무용지물이었다. 곧 부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동훈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검색에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한동훈, 네가 감히 누구 백을 믿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하지만 한 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영장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강태민 씨 진성그룹의 분식회계 횡령,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컴퓨터와 서류는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강태민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가 평소 뇌물로 관리하던 정계와 법조계의 고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서유진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광범위해서 그와 엮이는 순간 자신들도 함께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사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진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민의 편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안위와 회사의 생존을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과거 강태민에게 아첨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강태민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은 오해라고 강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 실장과 오수진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한 이사가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서유진 여사님께서 어쩐 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수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서유진 대표님께서는 강태민 부회장의 아내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레나 인베스트먼트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레나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진성그룹의 지분 12%를 확보하여 단일 주주로는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2대 주주. 그것은 이사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강태민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며 진성의 지분을 매입해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유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주주로서 그리고 진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민 부회장의 자격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그동안 수집해온 강태민의 범죄 증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진성개발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뇌물 리스트,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까지. 검찰이 확보한 자료보다도 더 상세하고 적나라한 증거들이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태민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비난을 넘어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민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자신의 죄악들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앞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종이 왕좌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아내였다. 서유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결정타였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더 이상 강태민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든 이번 사태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진성그룹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한때 강태민의 충신이었던 한 이사가 가장 먼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강태민 부회장,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어. 당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파멸하게 생겼다고.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강태민을 향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당장 부회장직에서 사퇴하시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범죄자와 함께할 수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앞에서 굽신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그를 물어뜯고 있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다. 강태민은 텅 빈 눈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낄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쾌감으로 빛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담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정의의 집행자 혹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의 화신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우리가 부부였잖아. 당신에게 부족한 게 뭐였어? 돈, 명예, 내가 모든 걸 다 줬잖아. 그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반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강태민.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내 이름, 내 경력, 내 자존심. 당신은 나를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려고 했어. 당신의 화려한 저택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당신의 욕망을 위한 장식품으로 쓰려고 했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선 깊은 경멸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당신과 진성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짓밟히고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야. 당신의 탐욕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 당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 오늘 이 순간은 바로 그들을 위한 거야.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동훈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한 검사는 강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강태민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강태민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태자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 나가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서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은 그의 마지막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일 뿐이었다. 강태민이 끌려나가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서유진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유진에게 아첨 섞인 말을 건네려 할 때 그녀는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끊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진성그룹은 뿌리부터 썩어 있습니다.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강태민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에 남은 모든 이사들을 차갑게 둘러보았다. 그들 중 상당수도 강태민의 범죄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자들이었다. 주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안건은
현 이사진 전원의 해임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그룹 쇄신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에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이사들은 자신들마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서유진은 그들에게 어떤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나무를 통째로 뽑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생각이었다. 체크메이트. 게임은 완벽하게 끝났다. 강태민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그를 지탱해온 부패한 시스템 전체의 종말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진성그룹 게이트로 연일 시끄러웠다. 강태민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동훈 검사의 특별수사팀은 서유진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성과 유착했던 정재계의 부패 사슬을 거침없이 끊어내고 있었다.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 진성그룹은 서유진의 주도 아래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든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했다. 강태민과 유착했던 이사진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다. 서유진은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주주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시스템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룹의 개혁을 감독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이상 테헤란로의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본사 31층 과거 강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그룹의 재건 작업에 몰두했다. 비리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였다. 어느 맑은 오후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때 최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한남동 저택의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최종 보고서였다. 새로운 주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정원을 특히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최 실장의 말에 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저택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감옥이었고 전쟁터였을 뿐이다. 이제 그 공간은 과거의 아픔과 함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법적 절차와 그룹의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날, 저녁 서유진은 홀로 자신의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가에 차를 세우고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 어렸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시작해야 했던 원치 않는 결혼지옥 같았던 5년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외로운 싸움까지.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도 뜨거운 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맹세를 지켜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헬레나를 되찾았고 그 이름보다 더 소중한 서유진이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인은 한동훈 검사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강태민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5년에 추징금 2천억 원.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수건을 마친 자의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사님. 서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동훈 검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아레나 인베스트먼트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서유진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헬레나는 이제 과거에 묻어둘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그냥 서유진으로 살고 싶어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어쩌면 작은 정원을 가꾸게 될지도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사람의 따뜻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은 서유진은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았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지평선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듯 든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